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남편과 딸 둘,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어요. 나름 화목하고 사이가 좋은 식구입니다. 주말이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함께 나들이도 나가고, 뭐 그런 평범한 가족 말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평범한 것도 복이잖아요. 평범만 하고 살아도 중간 이상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굳이 따지자면 조건이나 상황 같은 건 평범 이상이기는 해요. 저희 친정이 조금 잘 살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가 잘 사는 거지 제가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부모님이 잘 살면 제가 도움을 받는 거나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훨씬 좋아지긴 하니까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은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줄 모르고 저와 연애하고 결혼을 한 거긴 해요. 제가 어디 가서 티를 그다지 안 내는 편이기도 하고 칭찬인지 욕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잣집 딸내미인 게 티가 잘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지금은 전혀 그런 걸 의식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본인 일이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기도 하지만요. 제 이야기가 길었는데 제가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가 아니라 저희 동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싶어서입니다. 평소에 즐겨 들었는데 저희 동서 이야기도 여기에 보내면 많은 분이 재밌게 들어주실 만한 사연인 것 같아서요. 다른 집들은 어떤지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 식구들은 시댁 친정할 것 없이 사이가 매우 좋은 편에 속해요. 뭐 대단히 자주 보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 중에서도 저는 동서가 유달리 조금 애틋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기는 해요.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동서는 어릴 때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도련님은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른 나이에 하는 결혼이었습니다. 당연히 동서도 어렸고요. 사고를 쳐서 하는 결혼도 아니었는데 두 사람의 결혼은 참 빨랐습니다. 둘 다 2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저는 어린 여동생을 잃었던 경험이 있기도 했고 또 어린 나이에 둘이 함께 알콩달콩 잘 사는 게 참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 두 사람은 주변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살면서 늘 노력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렇게 물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다들 도와준다고 하는데 왜 그런 도움까지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게 습관이 되면 언젠가 그런 도움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바라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닌데. 저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를까. 지금은 젊어서 뭐든 가능한 나이인데 저희끼리 한번 잘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보다가 정 안 되면 어느 날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린 친구가 참 기특한 생각만 한다고 나보다 더 어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쁜 집만 골라하고 열심히 살려는 게 보이니 제가 당연히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낸 동생을 챙기듯 참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도 저를 참 많이 따랐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동서지간과는 사이가 조금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에서도 친동생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정말 동서가 제 동생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동서가 아이를 낳고 저도 둘째를 낳고 키웠어야 했기 때문에 점점 만남이 뜸해졌었습니다. 육아를 한쪽만 해도 정신이 없고 평소랑은 너무 패턴이 달라져서 만나기 힘든데 저희는 둘 다 하고 있었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때를 생각하면 조금 미안한 점이 있기는 해요. 동서는 어렸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처음이었는데 그래도 더 어른이고 경험도 있는 제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서로 정신없어서 연락은 평소만큼 자주 주고받지 못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에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지? 순간 쎄한 느낌이 쓱 하고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평소에 연락이 오지 않던 시간에 예사롭지 않은 타이밍에 전화가 온다. 그러면 오는 좋지 않은 느낌 같은 거 말입니다.
동서,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받았던 것 같아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하지만 설마는 사실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좋지 않은 예감은 늘 적중하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형님, 형님. 동서는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도련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 또한 맞았어요. 뺑손이라고 했습니다. 늦은 밤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도련님을 치고 그냥 가버렸다고 말이죠. 병원에 도착해서 이미 까무러친 동서의 옆에서 그 말을 듣고서는 분노로 손을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경찰의 말로는 음주운전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남편마저 그 자리에 주저앉았었어요. 하루아침에 자신과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동생을 잃은 남편의 심정 또한 정말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온 집안의 슬픔이 들이닥쳤어요. 그 누구 하나 제정신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다들 그렇게 슬픔에 빠졌던 것 같아요. 불행 중 다행으로, 아니 다행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도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뺑소니 법은 잡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 이대로 그냥 깜빵 가면 저 인생 진짜 끝나요.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지. 내 동생은 이미 죽고 이 세상에 없는데 애가 이제 돌 지났는데 그런 가정을 이렇게 박살을 내놓고 너는 벌을 덜 받으려고? 나는 너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건데? 저희 집이 돈이 없는 집도 아니었고 그걸 용서할 만큼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어느 누가 그런 짓을 저지르고 도망을 간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튼 그 뺑소니 범은 합의금을 많이 주니 어쩌니 하면서 저희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 써주지 않았어요. 그런 일로 남편을 떠나보낸 걸 제가 옆에서 바로 지켜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동서에 대한 제 마음은 한층 더 애틋해졌습니다. 원래도 그랬는데 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말로 동서를 더 살뜰하게 챙겼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동서가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그런 힘든 일을 겪으면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가끔 헉한단 말이야. 얼굴을 보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그게 너무 무서워서 더 잘해주게 되더라. 세월이 약이라는 말 말고는 달리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 한 해, 두 해 지나면 동서도 점점 괜찮아질 거야. 물론 완전히 괜찮아지는 날이 오지 않겠지만 세월이 빨리 지나가길, 그래서 이 아픔이 조금이라도 무뎌지기를, 그것 말고는 바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웃음이라고는 전혀 없던 동서의 얼굴에도 웃음이 비치는 날이 오고, 그리고 어느 날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런 날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걸 느낀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서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도 이제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일? 무슨 일? 돈 다 썼어? 내가 빌려줄 수도 있어. 남편 보험금을 다 쓰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애가 크다 보면 언젠가 목돈 들어갈 일도 생길 텐데 그럴 때 생각하면 무턱대고 노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또 늘 남의 도움만 받을 수도 없고 저도 좀 환경을 바꿔보면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물어보니 동서가 똑똑한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사정 모르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사회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더 금방 괜찮아지는 경우도 많아. 그래, 그런 식으로 다른 생각 없이 바쁘게 지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제 친구 중에 정신과 의사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제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는 회사에 동서를 소개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동서가 주변에 도움을 받는 걸 부담스러워했고 또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동서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자연스럽게 동서에게 이런 회사도 있는데 한번 지원해봐라 하고 알려준 다음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게 되면 동서가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라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동서가 제대로 된 경력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취직이 잘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걸 알고 옆에서 지켜보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서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시간이 조금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일 때문에 바빠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가 오랜만에 밖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자기가 월급을 받았는데 저한테 꼭 밥을 사고 싶다고 계속해서 말을 해왔었거든요. 일은 할만해? 네, 아무래도 처음이라 힘든 부분도 있기는 한데 확실히 움직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 전보다는 지낼 만한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서의 표정 또한 그 전보다 훨씬 생기가 있어 보였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 생기면 활력이 생긴다고 하더니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동서에 대한 걱정을 그 전보다는 덜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즘 동서 얼굴 보기 힘드네.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러게 목소리도 많이 안 좋네. 그렇게 바빠? 바쁜데 괜찮아요. 오히려 이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그냥 바쁘지 않은 것보다 바쁜 게 도련님 생각을 덜 하게 되니까 그게 낫다는 말이겠거니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이유일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제가 소개해준 자리에 저희 아빠가 하는 회사였잖아요. 그래서 동서에게 뭔가 부당한 일이 있거나 그런 처우를 당하고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애가 요즘 표정이 정말 안 좋아.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될 정도라니까. 그래도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그래도 다행한 일 아니요. 너나 내 생각해서 그렇게 표정 안 좋은 것보다야 낫지? 조카를 시댁에서 봐주고 계셨거든요.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아이까지 키우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동서가 늘 퇴근길에 시댁에 맡겨둔 조카를 데려갔었는데 요즘 어디 정말 안 좋은 일이 있는지 동서의 얼굴이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시댁 어르신들을 통해 듣게 된 겁니다. 그네 네가 무슨 일 있는지 조금 물어봐라. 그 성격에 잘도 이야기하겠다. 걱정 끼치는 거 싫어서 맨날 억지로 웃으면서 집에 들어오는 애를. 그래도 우리보단 속내 털어놓기 쉬운 거 아니에요. 시댁 어르신들도 동서가 영 걱정이 되는지 저를 불러다 한번 물어보라고 하시더군요. 시댁 어르신들은 동서를 진심으로 걱정했거든요. 진심으로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저 어린 나이에 혼자 애를 키우고 사는 게 너무 안 됐다고 말이죠. 여차하면 조카도 두 분이 책임진다는 말을 자주 하셨었고요. 그럴 때마다 동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말입니다. 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걱정하시는 시댁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뒤 동서에게 연락했습니다. 동서, 시간 될 때 얼굴 한번 보고 밥이나 먹자. 네, 지금은 제가 너무 바빠서. 하는데 동서의 뒤로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자 목소리였는데 지금 업무 통화하는 거 아니지? 뭐 이런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동서는 그 목소리가 들려오고 나서 서둘러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때는 누군가가 동서를 괴롭힌다는 생각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직장 내부에서 너네 동서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 왜? 경력도 없는데 대우 좋게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래도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아무래도 그런가? 아무래도 그렇지. 이럴 때는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게 좋아. 그래도 도와주고 싶은데. 어설프게 도와줬다가는 네 동서 진짜 사내에서 왕따 된다. 다 큰 어른들이 무슨 왕따는 왕따야? 얘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네. 요즘 직장 내 괴롭힘, 사내 왕따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런 걸로 비관해서 안 좋은 선택을 하거나 회사 그만두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 너 함부로 나서지 마라.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함부로 나서기도 그렇더라고요. 물론 제 전화 한 통이면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건 뻔했습니다. 저희 아빠 회사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섣불리 도와주겠다고 나선 행동이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는 친구들을 통해서 듣고 나니 무슨 문제인지 알아보는 것도 조금 염려가 되더라고요. 뭐 어찌 되었든 동서를 그 뒤에 한번 만나기는 했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더라고요. 시댁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걱정을 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얼굴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동서,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 아니요. 남들도 저만큼은 다 힘들걸요? 동서는 걱정을 끼치기 싫다는 듯 그렇게 말을 돌리더군요. 하지만 저도 쉽게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걱정이 더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얼굴이 많이 안 좋은데 힘들면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보는 것도 생각해봐. 정말 그렇게 무리해서 다닐 필요 없어. 정말 괜찮아요. 형님, 회사 일이라는 게 힘들 때도 있고 그런 거죠. 뭐 다들 저만큼은 힘들걸요? 저야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더 힘든 거고. 그래도 정말로 견디기 힘들 만큼 힘이 들면 그때는 형님에게 꼭 말할게요. 정말로요. 지금은 진짜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제가 거기서 뭘 더 할 수 있었겠나요? 그냥 그러겠다고 하고 그날은 그렇게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도 이야기해봤지만 남편도 처음 하는 사회생활이면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그리고 정 힘들면 본인이 이야기해준다고 하니 믿고 두고 보자고 그러더군요. 많은 분이 여기까지 들으시면 제 친구들이나 남편의 이야기가 다 맞으니 제가 유난을 떠는 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할 겁니다. 제가 실제로 동서에 대해 각별하게 생각했던 것도 맞기는 하니까요. 하지만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댁 어르신들이 동서의 얼굴을 보면서 진심으로 염려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남편과 친구들의 말을 들어도 계속 그날의 좋지 않았던 동서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어딘가 생기가 없어 보이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얼굴 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군요. 며칠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동서가 일하던 곳에 찾아가서 동서나 그 회사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동서가 회사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볼 방법을 말이죠. 머리를 굴린 끝에 평소에 조금 친하게 지내던 아빠 회사 임원분 한 분에게 오랜만에 얼굴을 뵙고 싶다고 연락했어요. 그리고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구나. 김 이사님도 잘 지내셨죠? 그럼 나야 잘 지냈지. 이렇게 종종 얼굴 보면서 지내자. 나도 늙으니 예전에 알던 사람들이랑 만나면 참 반갑고 그렇더라. 그렇게 한창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오랜만에 회사를 조금 둘러보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동서가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는지 그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곳을 지나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했어요. 그날은 맹세코 뭔가 나서서 아는 척을 한다든지 할 생각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 일을 목격하지 않았으면 그냥 동태만 살피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아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몇 번을 말해줘야 아냐고. 머리에 든 건 뇌가 아니라 돌덩어리야?
어디선가 들려오는 큰 고함에 멈춰 섰습니다. 그 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멍청할 수가 있어?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를 듣고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혼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동서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계속해서 대화 소리를 들었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냥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진짜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사람이 정도라는 게 있지. 죄송합니다. 그놈의 죄송합니다. 그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어? 하면서 동서의 얼굴에 서류를 집어 던지더군요. 저는 순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못하고 말이 안 통한다 치더라도 그건 폭력이잖아요. 성격 같아서는 바로 나서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정말 있는 힘을 다해 꾹 참았던 것 같아요. 동서가 혹시나 곤란해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말입니다. 하지만 동서를 향한 그 직장 상사의 폭언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아니, 아무리 머리에 든 게 없어도 그렇지. 나 같으면 이런 실수 2번은 안 하겠다. 이게 뭐야, 어? 서류 작성하는 걸로도 매번 이렇게 내 골탕을 먹여? 왜?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얼마나 일을 못했으면 그런 말까지 듣고 있어. 그 동서가 어지간히 일을 못하고 실수가 잦았나 보네. 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실 제가 선뜻 나서지 못한 이유도 저는 앞뒤 전후 사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일을 잘 못한다고 해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혼을 내는 건 물론 잘못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모르는 일이었으니 함부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참 꼼꼼한 사람이고 뭐든 잘하는 사람인데 하는 생각 말입니다. 동서는 정말 똑똑했거든요.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를 말하면 둘, 셋을 알아듣고 센스 있게 뭐든 잘하는 사람 말이죠. 동서가 그랬어요. 집안 일을 할 때도 저와 대화를 나눌 때도 평소에 늘 그랬기 때문에 다른 일도 잘할 걸로 생각했던 거였고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일자리도 뒤에서 소개해 준 거고요. 저라고 아무에게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화도 났지만 의아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을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하는 말에 제 의아함이 풀렸어요. 선아 씨, 저렇게 매번 저런 소리 듣는 거 이 부장님 까서 그런 거지? 그게 맞지. 뭐 다들 모르는 척하지만 자기도 이혼남이고 선아 씨도 남편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한번 추궁거려 보려다가 까여서 자존심 상한 거지. 와, 진짜 찌질하다 찌질해.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찌질하냐? 그러게나 말이다. 저렇게 찌질하니 이혼도 당하는 거 아니니? 그런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대화를 들으니 앞뒤 상황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가 일을 정말로 잘 못해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폭언을 듣고 있던 게 아니라 다른 부당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앞서 들으신 것처럼 동서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다가 실패한 이유였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더 참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나서지 않았던 건 동서가 제가 뒤에서 도와준 상황을 하나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폭언들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과분연 받아줬으면 일을 좀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그 말에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던 다른 직원들도 놀라는 게 보였어요. 어떻게 그런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있지? 하고 경악하는 듯 서로를 마주보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평소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간 동서를 얼마나 괴롭혀왔는지도 단번에 알 수 있는 문제였어요. 동서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자기가 붙여줘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제가 뒤에서 몰래 붙여준 거였는데 말입니다.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이 부장 저 인간 선아 씨 그만두게 하려고 저러는 것 같아.
네가 봤을 때도 그렇지. 쪽팔리잖아. 들이대다가 까인 거. 아마 선아 씨 볼 때마다 생각나서 저러는 걸걸? 저런 인간들은 원래 그런 거에 더럽게 집착하니까. 저는 자세한 정황은 잘 몰랐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것 같았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제가 느낄 수 있는 정도면 아마 다른 직원들은 다들 느끼고 있었겠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래서 나이 많고 멍청하고 집에서 애 키우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여자들 불쌍하다고 받아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나서려던 제가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멈춰 섰습니다. 계속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던 동서가 그 상사의 말에 처음으로 대받아친 겁니다. 그 상사는 네가 지금 나한테 말대꾸를 한 거야? 하는 얼굴로 동서를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년이 지금 미쳤나? 너 제정신이야? 그 이부장이라는 인간은 동서의 대받아침에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한 듯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저도 귀가 아프다고 생각될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당연히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귀를 막았고 말이죠. 이년이 진짜 봐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부장님이 언제 저를 봐주셨는데요? 진짜 보자 하니까. 그놈은 이성을 잃은 듯 눈이 획 하고 돌더니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동서를 한 대 칠 기세였어요. 저는 이제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미 그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그만하시죠. 꽤 큰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며 두 사람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온 사무실의 사람들의 시선은 당연히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동서가 저를 확인하고 눈이 더 커질 수 없게 커지는 걸 봤어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남의 부서 일에 참견이십니까? 그놈은 순간 제가 다른 부서의 직원이라고 여긴 것 같더군요. 뭐 회사 안에서 그렇게 나서면 나왔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기는 했습니다. 형님이 여긴 어떻게... 하지만 동서가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동서의 상사 표정이 순식간에 구겨졌어요. 제가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눈을 아래로 내리깔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무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형님, 오선아 씨 형님 되시는 분이세요? 네, 그런데요. 여긴 어떻게 들어오신 건데요? 가득히 안 찍고서는 못 들어오는데. 그게 그쪽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다 들어올 만하니까 들어온 거지. 개나 소나 다 들어오고 경비 가만두면 안 되겠네. 그런 대먹지도 못한 말까지 짓거리더라고요. 어디서 부장 주제에 경비하시는 분을 가만두면 된다고 안 된다를 짓거리는 건지 너는 뭐가 되니? 하고 뒤통수로 한 대 후려 갈기고 싶었습니다. 아마 평소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참은 거죠. 네가 뭔데? 뭐요? 네가 뭔데 함부로 누굴 가만두니 아니니 소리를 짓거리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일부러 그놈이 앉은 자리에 명패를 보고 말했습니다. 부장? 부장 주제에 지금 누굴 가만두니 아니니 소리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부장 주제에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사람을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거고? 얘는 이, 눈에는 눈. 누군가를 개무시하면 똑같이 개무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누군가에게 제가 가진 권력으로 짓밟아 누르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평소에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게 필요했어요. 부장 주제? 너 말 다 했어? 그러면 너는 그냥 아줌마 아니야? 일개 직원의 동서 주제에 어디 와서 그 동서 직장 상사한테 연병을 떨어. 니년들 정말 호되게 한번 당해볼래? 어? 누가 누구한테 호되게 당해보겠다고 하는 건지
정말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오더군요. 본인의 미래는 정말이지 단 하나도 짐작하지 못한 채 배를 내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 동생의 상사가 너무 우스워서 웃음이 절로 비집고 새어나왔습니다. 물론 그 인간은 그런 저를 보며 더더욱 분노가 차오르는 듯 했고 말이죠. 진짜 인연들이 쌍으로 쳐 돌았나?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가볍게 그 사람을 무시하고 가만히 이름을 읽었어요. 이현승 부장. 뭐? 아니 진짜 보자 하니까. 형님, 왜 그러세요? 동서도 당황한 듯 보이기는 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동서는 제 정체를 모르니 제가 여기 온 것도 여기서 왜 이러는 건지도 모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놈에게 화가 난 건 난 거고 제 행동이 왜 저러는 거지 싶은 건 또 그거였을 겁니다. 저는 그런 동서를 바라보며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한 번씩 웃고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함께 밥을 먹었던 이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 구경은 잘했어. 김 이사님, 저 부탁 하나가 있는데요. 아, 그래. 말만 해. 뭐냐? 여기 직원관리부서에 이현승 부장이라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거기서부터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다시 한번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뱉는 말의 내용이 정말로 어딘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겠죠. 조금 전까지 불같이 화를 냈던 그놈도 조용히 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는 것만 봐도 말입니다. 이름을 들어본 것 같기는 하다만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이 부장 지금 당장 잘라버려요. 아빠한테는 제가 직접 말할게요. 그거야 어렵지는 않은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니? 잠시만. 내가 당장 그리로 가마.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뭐야? 그놈은 굉장히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며 저에게 그렇게 묻더군요. 저는 그런 그놈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뭐긴 뭐야. 너 인생 종치는 소리지. 라고 말이죠. 앞서 이야기했듯 사람은 직감적으로 뭔가 쎄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들면 늘 불안하고 좋지 않은 예감은 들어맞을 때가 대부분이고요. 아마 그때 그놈의 심정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 감정을 느꼈겠지만 그놈은 지기 싫다는 듯 눈을 부릅뜨고 저에게 되물었어요. 네가 뭔데? 너 누군데 내 인생을 종을 치니 많이 하는 소리를 해? 누군지는 조금만 기다리면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니, 여기 경비 불러. 이 사람 쫓아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놈은 불안한 마음을 그렇게 떨쳐내고 싶기라도 한 듯 조금 전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던 경비를 찾아대기 시작하더군요. 어떤 심정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알 것 같아서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웃는 저를 보고 그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지만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민정아. 조금 전에 통화를 했던 이 회사의 임원인 김 이사님이었어요. 회사가 엄청나게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 회사의 임원진들의 얼굴은 대부분의 사원이 다들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분의 등장으로 술렁이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 김 이사님이 제 옆으로 다가와 가만히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그놈의 얼굴은 더 새하얗게 질려만 갔습니다. 조금 전보다 더 말이죠. 아니, 김 이사님이 여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며 더듬거리는 그 인간을 가만히 보다가 제가 김 이사님을 향해 말했어요. 아니, 회사에 저렇게 직원들에게 포근하고 대먹지도 않는 이유로 괴롭히고 하는 직원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직원을 괴롭히고 폭언을 해? 김 이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놈을 바라봤습니다. 그놈은 쫄은 게 보였어요. 고개를 숙이며 일단은 사과하더군요. 업무 시간에 직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건 인정합니다. 일을 너무 못해서 답답한 마음에 그만 저도 모르게 실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다른 행동을 하거나 한 건 아닙니다. 정말 저도 모르게 비웃음이 비집고 나오더군요.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면서 그놈은 또다시 열받은 것 같더라고요. 상황 파악을 못해도 정도가 있지
그러니 그런 짓도 하고 다니는 거겠지만 말이죠. 물론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잘못을 물으신다면 그 부분은 사과하겠으나 회사와 아무 관련 없는 타인이 이사님이랑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구를 자르라는 둥 하실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했지만 그 인간은 이미 뒤에서 수작질을 여러 번 하다가 그게 안 통하니 동서에게 화풀이하는 거라는 걸 제가 들은 뒤였고, 다른 직원들도 그놈을 질겁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자식의 말을 당위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결정적으로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김 이사님과 아는 사이인 게 아니잖아요. 그놈은 제가 김 이사님이랑 아는 사이인 정도로 보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말을 직원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버젓이 회사 안에서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을 많은 직원이 상사로 모셔야 한다는 건 부당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사내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그건 좋은 일이 아니지 않겠어요? 제 말에 그놈은 인상을 팍 쓰더군요. 아니 대체 그쪽이 우리 회사 뭐라도 되느냐 지금 계속 이런 말을 하는데, 임원분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구는 게 굉장히 주제 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임원분 하나 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반문하자 다시 한번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마 그 인간은 다시 한번 쎄한 그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다시 말을 더듬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여러 명이라도 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픽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여러 명 알고 또 이 회사에 지분이 있으면 이런 말할 자격 충분한 거죠. 지분이라고요? 아마 그 인간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숨겨진 대주주쯤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정황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회사의 임원진도 안다고 하고 지분이 있으면 어쩌고 하는 말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아버지 좀 불러주세요. 제가 이 회사 오너의 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 이사님이 잠시 통화를 하겠다며 사무실을 나갔고, 그와 동시에 사무실의 모든 직원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갖가지 추측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중에는 회장님 따님인 거 아니야? 하는 말도 있긴 했던 것 같아요. 형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동서가 놀란 눈으로 저에게 다가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동서에게 사과했어요. 동서의 허락 없이 몰래 이 회사에 취직시킨 거였고, 또 그로 인해 겪은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말하지 않은 것도 미안했고요. 미안해. 동서가 다 알면 내 도움은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말 안 했어. 제가 동서에게 사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였어요. 여기 이 사람들은 회장님으로 알고 있는 저희 아빠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대충 듣기는 했다만. 그냥 저 사람만 잘라주시고, 그리고 사내에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게 더 있는지 아버지가 조사를 좀 해주세요. 제 입에서 나온 아버지라는 말에 모두가 그 자리에서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얼굴은 더 이상 하얗게 질릴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질렸어요. 나중에 회사 안에서 돈 소문으로는 그때 그놈이 오줌을 지르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겁이 났을 거긴 합니다. 그 상황에서 회사의 오너가 나타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테니 말이죠. 그놈은 그제야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사과가 진심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곳에 있는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 상황에 겁을 먹고 하는 사과일 뿐이었죠. 그리고 제가 누군지 알았으니 더더욱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인간은 큰 코를 한번 다쳐봐야 했어요. 그렇다고 한들 정신을 차리지는 못하겠지만요. 그날은 일단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 인간을 더 작사를 내고 싶었지만 동서가 혹시나 더 곤란해지지 않을까 해서 그냥 그만뒀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그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둘 생각은 없었지만 말이죠. 동서와는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제가 몰래 취직을 시켜준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아 한 건 아니었어요. 본인은 본인 능력으로 취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본인이 그렇게 본인은 아니었지만 낙하산으로 채용이 된 거면 다른 누군가의 기회를 뺏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뭐 그마저도 참 동서 같았지만 말이죠. 하지만 도와주고 싶었던 제 마음과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라는 말에 더 이상 다른 말 없이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더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 진심을 아니까 별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회사를 그만두거나 그러지는 마. 들어보니까 동서 일 너무 잘한다고 다들 그랬다던데? 그건 제가 형님이랑 동서지간인 거 알아서 하는 말 아닐까요? 아니야. 그 전에도 다들 잘하는데 그놈만 지랄이라고 그런 말들 했었대. 동서는 동서 자신한테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 그리고 만약에 도움을 받거나 누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느 정도는 받아가며 살아가는 것도 다 세상 사는 방법이라고 말이죠. 너무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노력하며 살피는 일이 오히려 남들에게는 더 마음 쓰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돌려서 좋게 이야기했어요. 동서는 대충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는 일은 일단 보류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어요. 더 다녀보고 결론 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제 설득이 통한 건지 어쩐 건지 말이죠. 그리고 그 일도 다 있는 일이었더라고요. 새삼 내심 그냥 하는 말이길 바랐었는데 말이죠. 동서가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치근덕댄 그 일 말이죠. 그 사실을 알고 노골적으로 들이대며 잘해주다가 어느 순간 거절을 하자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괴롭히기 시작한 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간 동서가 표정이 좋지 않았고 말이죠. 일단은 부서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조사를 들어가기로 했다. 바로 자르는 건 문제가 커질 수 있어서. 아무래도 정직원을 아무 이유 없이 자르는 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아빠의 말에는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화가 나서 자르라는 둥 그런 말을 한 거였지만 그게 바로 되지 않는다는 것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그런 이슈가 있는 건 사실이었으니 부서는 이동됐다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놈이 여태 저질렀던 일이 그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사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직원들한테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괴롭혔던 일이 잦았던 모양이야. 여기저기서 증언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여태 왜 아무도 몰랐죠? 다들 알고 있었는데 선뜻 나서지 못했던 거겠지.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 싶었어. 그런데 회장님 따님분이 직접 나섰다고 하니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간 당했던 일들을 다 증언하기 시작한 거고. 네가 큰일했다. 이 문제로 사내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말이죠. 알게 모르게 사내에서 여자 직원들을 차별하거나 기분 나쁜 농담을 하는 경우들도 줄고 있다고 말입니다. 뭐 저는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하고 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니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좋은 소식은 또 들려왔습니다. 저 회사 계속 다니기로 했어요. 동서가 그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고민이 많았는데 일이 너무 재미있고 사람들도 너무 좋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여러모로 전화 위복이 된 것 같아서 저도 참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놈은 해고 조치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가 된 거라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대부분 받지 못하고 나가야만 했고 또 소문이 너무 파다하게 나서 다른 회사에 취직도 어려울 거라고 말이죠. 다 본인의 업보인 거죠. 그렇게 살면서 언젠가 그 대가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게 참 멍청했던 거지. 저에게 복수를 하겠다며 일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서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저랑 형님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닌다던데 괜찮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할 거라고 동서를 안심시켰어요. 제가 조금 알아본 바로는 그놈의 부모님들도 혹시나 자기 아들의 일이 소문이 날까봐 쉬쉬한다고 들었고 또 자식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잃을 게 있는 인간인지라 섣불리 움직이지는 못할 거라고 동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은 원래 말뿐이지 실제로 행동은 또 못하거든요. 겁이 많아서요. 뭐 한번 저에게 전화가 온 적은 있기는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가만히 안 있으면 뭐 네가 어쩔 건데 뭘 할 수 있는데 복수할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무섭지 않아? 그러는 너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안 무섭냐? 나는 이미 회사도 잘렸는데 네가 그거 말고 나한테 무슨 짓을 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인간에게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일러줬습니다. 너는 부모도 있고 너 자식도 있잖아. 그런 제 말에 순식간에 입을 다물고 조용해지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할 소리를 본인이 하더라고요. 지금 협박하는 거야? 말은 바로 하자. 네가 먼저 나한테 전화해서 가만 안 둘 거라는 둥 개소리에 대면서 협박한 게 먼저다. 너희 부모님 지인들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아들이 그리고 아빠가 어떤 인간인지 다 소문내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닥치고 없는 듯 살아라. 나는 제 말에 씩씩거리며 전화를 끊더군요.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저희 신경을 긁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 인간들은 그렇게 겁을 주면 정말 쥐죽은 듯이 살 인간들이거든요. 꼴의 가족들에 대한 체면은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이죠. 그 일은 그렇게 모두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서는 저희 아빠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 그 일로 사내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졌으며 또 그 이후로 동서는 회사에서 여직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둘째 표정이 너무 좋지 않니? 회사 일이 좋게 잘 해결이 된 것 같더군요. 시댁 어르신들은 다들 모르세요. 괜히 그런 일 전하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보기에도 동서가 좋아진 게 눈으로 보일 정도면 이제는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 해결이 되었고 시원한 이야기라 재밌게 썼던 것 같아요. 물론 들으시는 분들이 재미있으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군가를 동서와 같은 이유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 업보는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 그런 이유로 사람을 막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쓰게 되었어요. 물론 저와 같이 복수를 해줄 사람들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도 다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동서가 회사가 일찍 마치는 날이라 조카와 저희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까운 곳에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아이들까지 다 같이 만나는 건 오랜만이라 아이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오늘만 기다렸어요. 남편은 자기도 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은 아이들과 동서, 저 이렇게만 만나겠다고 했네요. 사실 여사들끼리 만나야 더 재밌잖아요. 남편은 물론 서운해했지만요. 요즘 날씨가 너무 꽤 더워져서 벌써 실내는 에어컨이 빵빵하더라고요. 이럴 때 냉방병 조심해야 하는 거 아시죠? 요즘 느끼는 거지만 정말로 건강이 최고니까 다들 언제 어디서나 늘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이제 그만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것도 없고 친구가 이곳을 알려줘서 어렵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정말 남편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렸을 적 어머니가 고생하던 것만 생각하면 지금 떠올려도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어머니는 요새 말로 효자 남편에게 잘못 걸린 케이스였습니다. 왜들 그렇게 남자들은 대리 효도를 좋아하는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아빠의 강건한 권유로 인해서 저희 집에는 언제나 친할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아빠 입장에서는 일찍이 남편을 잃은 친할머니가 안쓰러웠을 겁니다. 당연히 자식으로서 걱정도 됐겠죠. 하지만 그러면 당연히 자식인 스스로가 돌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봐도 어렸을 적 친할머니를 돌보는 것은 오로지 저희 어머니 몫이었어요. 엄마는 왜 맨날 할머니 옆에만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릴 때의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물으면 어머니는 늘 할머니는 몸도 마음도 외로운 분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돌봐드리는 거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할머니를 돌보느라 힘들 때 아빠는 맨날 일이 바쁘니 뭐니 핑계를 대면서 집에 오면 할머니에게 오늘 잘 계셨냐는 말만 몇 마디 던지고는 바로 골아떨어지거나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축구 경기를 보기 바빴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던 건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입니다. 친할머니는 아주 나쁘신 분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살가운 분도 아니었습니다. 예, 밥 안 되었니? 어서 밥 좀 차려라. 네, 어머님, 잠시만요. 얼른 가져오래도. 넌 왜 이리 둔한 거냐? 시애미가 이때쯤이면 밥 먹는다는 거 몰라?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어야지. 시애미 모시는 게 어찌 예전 같지가 않구나. 젊을 적부터 몸이 약했다던 할머니는 나이가 들고서는 움직이는 게 불편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여기저기 부려먹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말에 어머니와 아빠가 함께 있을 때도 언제나 아들인 아빠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어머니만을 불렀다는 겁니다. 할머니 자식은 아빠잖아요. 아빠 좀 시켜요. 왜 맨날 할머니 밥 차리고 집안 청소하고 그런 건 다 엄마가 해야 돼요? 뭐라고? 아니, 이 기집애가 지금 할매한테 뭐라는 거야? 너 안 되겠다. 일로 와봐. 혼 좀 나야 정신 차리겠구나. 어디 기집애가 할 말 못할 말도 못 가리고. 어렸을 적 제가 보기에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놓고 친할머니에게 뭐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날 집안이 뒤집어졌죠. 어머니도 할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저를 혼냈고 아빠와 할머니 역시 어린 게 발랑 까졌다느니 기집애가 못하는 말이 없다느니 하면서 저를 뭐라고 하기 바빴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세대 역시 며느리로서 시부모를 모시는 게 어느 정도는 당연시되고는 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야 그런 일 안 하겠지만요.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미 왜 며느리가 꼭 시부모를 모셔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시는 건 좋지만 그러면 당연히 자식과 며느리가 같이 모셔야 하는 건데 말이죠. 엄마도 엄마 인생 좀 살아요. 언제까지 친할머니 돌보려고 그래? 솔직히 친할머니가 그렇게 아프신데 아빠가 손 놓고 있다는 것도 난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말 하지 마라. 너희 아빠가 바쁘고 힘드니까 그렇지. 엄마는 괜찮아. 난 엄마도 미련하고 할머니도 싫고 아무튼 다 믿고 싫어. 시간이 갈수록 할머니 몸은 더 약해져 갔습니다. 그럴수록 어머니 역시 더욱 힘들어져 갔죠. 매일매일 안색이 파리해지는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일부러 쓴소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어머니는 그저 괜찮다며 자기가 할 수 있다며 그런 저를 말렸죠. 아무리 엄마가 괜찮다고 하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할머니 돌보는데 시간을 뺏기지 않았다면 쉬는 것도 훨씬 많이 쉴 수 있었을 테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는 게 가능했을 텐데 차라리 어머니가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전업주부고 돈을 아빠만 벌어오면 또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월급을 아빠가 벌어오는 것은 맞았지만 어머니 역시 주방일 등을 하며 자그맣게나마 생활비를 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은미야, 여기 와서 엄마 어깨 좀 주물러 줄래? 아이고, 어깨가 왜 이리 쑤시지? 엄마, 많이 아파?
어머니는 시어머니 돌보랴, 일하느랴, 몸이 10개호도 모자랄 정도로 힘든 삶을 사셨고, 그래서 어린 전 엄마가 아플 때마다 아픈 곳을 꾹꾹 주물러 드리곤 했어요. 물론 조금 크고 나서부터는 제가 옆에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는 했지만 여전히 왜 친할머니를 아빠가 돌보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를 지나고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드디어 어머니의 고생은 막을 내립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나쁘지 않은 분이었기는 해도 워낙 어머니 고생시킨 걸 봐왔던지라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슬프진 않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슬퍼 보였지만 후련해 보이는 감이 더 컸습니다. 단언컨대 그럴만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약 2년 동안 어머니는 아마 그간 고생해온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때쯤 되니 할머니가 병이 생겨서 어머니는 할머니 똥오줌까지 다 받아줘야 했고 거의 무슨 전문 간병인이나 할 것 같은 병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고 자라서인지 저는 아빠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빠가 옆에서 할머니 병수발을 도와줬다면 어머니가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힘들지 않게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3일간 장례식을 한 뒤 집에 오는데 분명히 하늘나라에 간 건 할머니건을 어머니가 더 당장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젊고 예뻤던 어머니가 결혼을 하고 나서 할머니 돌보느라 자기 인생 없이 힘들게 살았던 시간들이 마치 제가 그렇게 지낸 것처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 절대 효자 남편을 안 만날 거라고. 혹시나 효자 남편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서서 시부모 모시고 살지는 않을 거라고요. 사실 부모님 모습을 봐오다 보니까 결혼이란 것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부모님이야 빨리 결혼을 해라, 얼른 결혼해서 아이 낳고 해야지 안정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며 제가 얼른 결혼하기를 바라셨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아무나랑 결혼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제 나름대로도 좋은 사람이 있어야 결혼을 하든 말든 고려라도 해볼 텐데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그렇게 오래 간 적이 없었습니다. 또 헤어졌어? 아니, 너는 어떻게 남자친구를 사귈 때마다 이렇게 금방 헤어지니? 걔가 이번엔 결혼하자고 하는 거야. 만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결혼? 아니, 싫다고 했더니 바로 헤어지자고 하더라. 아니, 너 나이면 이제 결혼 생각 할 만하지? 아니, 정말 안 할 거야, 결혼? 네, 남자친구와 이별이 빠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남자들이 죄다 저를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은근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이제 우리 결혼하자. 부모님 먼저 뵈러 갈까? 라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오래 만나겠어요. 애초에 결혼 생각도 크게 없었기에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 발언이기는 했지만 아무리 그 남자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결혼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길게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니 역시 제게 조심스레 물어봤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자세히 할 수는 없었기에 그냥 성격이 안 맞아서 취향이 나랑 달라서라며 핑계를 댔죠. 그러다 만나게 된 것이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사귄 남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섣불리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으며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깊게 드러내는 말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런 남자랑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누구랑 사귀기만 하면 얼마 안 가서 금방 헤어지던 제가 오랜만에 1년 이상 만나는 남자가 생기자 어머니는 내심 이제 우리 딸이 결혼하려나? 하며 저의 결혼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은미야, 그 남자 엄마한테 데려와봐. 엄마가 봐줄게. 응? 이번 주말 어떠니? 엄마, 아직이요. 아직 우리끼리 결혼하자고 얘기 나온 건 아니라서요. 조금만 기다려줘. 어머니는 기대감을 잔뜩 드러내시며 저리 물었지만 전 그럴 때마다 뒤로 미루었습니다. 물론 저도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을 할 생각이 있었기에
지금의 남편과 조금 더 만나게 되면 정말 진지하게 이후의 관계까지 생각해 봐야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확신이 필요했거든요. 분명 그런 이야기에 일절없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결혼하고 나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나 사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나는 옛날부터 우리 엄마가 친할머니 모시느라 힘들어하는 것만 봐서 절대로 그렇게는 안 살 거라고 다짐해왔어. 그래서 말인데 나는 우리 부모님은 딸인 내가 챙길 거고 반대로 당신도 당신 부모님은 스스로가 챙겼으면 해. 물론 반대로 당신한테 우리 부모님 수발 들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을 거야.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이랑 결혼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나랑 맞지 않으면 나는 솔직히 지금 관계를 더 이어가는 게 힘들 것 같아. 직설적이라면 직설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괜히 돌려 말하면서 어줍잖은 기대를 품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의 이런 말에 화를 내면서 관계를 끊을 사람이면 빨리 끊어내는 게 저로서도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제 말에도 남편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은미야.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사실은 나도 그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나랑 결혼하는 거 생각해 줄래? 남편의 확답까지 듣고 나니까 결혼을 더 미루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35이었고 저는 32이었는데 조금 늦은 나이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 소식을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뭐라고? 우리 은미가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아이고,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딨니? 대견해라. 그래, 언제 데리고 올 거니? 식은 언제쯤이고? 엄마, 딸 결혼하는 게 그렇게 좋아? 그럼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딨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데 네가 하도 데리오도 원하는 남자는 안 만날 거다. 그럴 바에는 그냥 평생 혼자 살 거라고 입에 달고 다니니까 내심 네가 이러다가 진짜로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할까 봐 걱정하고 있었지.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엄마는 마음이 많이 놓인다. 엄마는 정말로 저희의 결혼을 그 누구보다 축복해 주셨어요. 남편도 듬직해 보인다며 마음에 들어했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여느 부부처럼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저희끼리 신혼집을 따로 얻어서 살았고 명절과 생신 때마다 친정집에 그리고 시댁에 갔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집살이가 없었냐면 그건 또 아닙니다. 따로 살기는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것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희 집에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왜 표정이 그러니? 내가 또 와서 놀란 표정인데? 아니에요. 일단 들어오세요. 날씨가 밖에 어찌나 더운지 얼른 에어컨부터 켜봐라. 너 저번에 내가 말한 거 기억하지? 화장실 청소는 매일 해야 한다고. 오늘 했니? 또 시어머니는 약간의 결벽증이 있으셨는데 그걸 그대로 저희 집에도 적용하려 했죠. 그게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아이고, 이 창틀 먼지 좀 봐라. 애미야, 너네 이 먼지 다 마시고 살 거니? 이게 폐로 기관지로 들어가면 다 병이 되는 거야. 얼른 걸레 가져와 봐라. 네가 안 하니 나라도 해야지. 시어머니는 걸레를 들고 저희 집 이곳저곳을 쑤시고 다녔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였죠. 그리고 집에 오지 않을 때는 늘 전화를 해서는 우리 아들이 갈비찜 좋아하는 거 알지? 내일은 오랜만에 몸보신 좀 시켜라. 예전에 너 없을 때 집에 갔더니 냉장고가 아주 말이 아니던데 너 우리 아들 식사는 제대로 먹이고 있는 거니? 라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남편 챙기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도 효과는 잠깐이었습니다. 좀 연락이 안 온다 싶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그러시겠지 하고 있으면 또 한 달 정도 지나서 은근슬쩍 집에 오고 저에게 전화를 거는 일들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정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예상외로 저를 도와주신 게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추석이었을 거예요. 시댁에 가서 전을 부치고 상을 차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와서는 또 이것저것 잔소리를 하더군요.
계란물을 이 정도만 묻히면 어떡해? 더 듬뿍 묻혀서 부쳐야 맛이 좋지. 동그랑땡은 준비했니? 저번 추석에 네가 만들었던 게 맛이 없어서 혼났다 아주. 그래도 그 정도는 참아 넘기는 게 예의라 생각해서 정말 꾸역꾸역 네 어머님 하면서 받아 넘기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런 말도 안 하니까 시어머니는 그것에 기세등등해진 건지 밥을 먹으면서도 저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뭐 제 요리 실력을 보면 우리 아들이 밥이나 잘 챙겨 먹는지 걱정이 된다느니 이래서 반찬이면 뭐며 해가지고 가져가는 건데 아주 한번 들리면 시어머니를 잡아먹을 듯이 군다느니 저도 성격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부당하게 시어머니가 저한테 잔소리하고 뭐라고 하는 걸 더 이상 참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집은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도 한두 번이야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받아들이지. 일주일에 두세 번도 넘게 오시고 심지어는 제가 없을 때 와가지고 제 짐도 막 건드리시고 그러는데 아무리 남이 아니라 어머님이라고 해도 그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방문을 하실 거면 애초에 남편이랑 저한테 모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남편한테만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말도 없이 오시고 제가 어떻게 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혼날 걸 각오하고 던진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리 빠진 듯 어버버하면서 절 손가락질하고 온기 가득했던 밥상 앞이 진짜 한순간에 쎄해지는 기분이 느껴졌죠. 순간 이번만 더 참을 걸 그랬나? 하고 후회가 됐지만 언젠가는 한 번 정도 이야기를 했어야 할 것 같은 말이었기에 일부러 더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잠깐의 정막을 끊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당신 요새 뻔질나게 밖을 들락날락 거린다 했더니 잘 살고 있는 애들 집에 갔다 온 거였어? 내가 그런 것 좀 하지 말랬잖아. 며느리가 얼마나 불편하면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겠어. 그리고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아니 거길 당신이 그렇게 많이 갈 이유가 대체 뭐야? 앞으로는 절대 가지 마. 미안하다 아가야. 나한테 들켰으면 내가 지인즉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앞으로 내가 못 가게 단단히 단속하마. 뭐라고요? 당신 지금 내 앞에서 며느리 편드는 거예요? 애가 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고 사는지 당신이 알아요? 창틀에 먼지도 한가득이고 화장실에도 물때가 있고 난 그런 거 못 본다고요. 왜 애들 사는 집을 당신이 신경 써? 당신은 당신 집이나 신경 쓰면 되지. 그리고 저번에 내가 말했잖아. 첫째 며느리한테도 괜히 시집살이 시키지 말라고. 이번엔 이게 둘째로 옮겨간 거야? 허튼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들락거리는 거 내 눈에 보이기만 해봐. 알았어? 남편에게는 먼저 결혼한 형이 하나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에는 시어머니가 형네 집에 들락거리며 저한테 하는 것과 똑같이 그쪽 며느리에게 뭐라고 했나 봅니다. 그걸 알게 된 시아버지가 길길이 날뛰어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이전처럼 잔소리를 하거나 시집살이를 시키진 못했는데 마침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으니 옳다구나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집중이 된 것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음성을 높이니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정도만 하세요. 라고 남편이 조용히 이야기를 했으나 시아버지는 오히려 너는 너네 엄마가 그런 줄 알았으면 네 아내 생각해서라도 먼저 나서서 그러지 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가 의지도 못하겠다. 오히려 너보다는 네 아내가 더 강단이 있어 보이네. 앞으로 또 네 엄마가 그러는데 너 제대로 못 말리면 그때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라. 라며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얼마나 어깨가 으쓱거리는지 밥 먹는 내내 기쁨의 웃음 때문에 광대가 올라가서 참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에 반해 시어머니와 남편은 잔뜩 풀이 죽은 얼굴이었고요. 식사를 다 하고 상을 치우면서 슬쩍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감사하다고 하니까 시아버지는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때는 나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라며 다시 한번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나마 시댁 식구들 만나는 게 아주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전부 시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시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시어머니의 그 집착에 가까운 시집살이를 어떻게 견뎠을지. 아마 제 성질을 못 이겨서 결국 남편이랑 이혼하는 것까지 고려해봤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절대 이전과 같은 간섭을 제게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저의 결혼 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죠. 오로지 남편과 저, 그리고 이후 나온 자식만 생각하면 되니까 사는 게 힘들어도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언제는 아버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죠. 아버님, 감사해요. 제가 아버님 덕분에 많이 편해졌어요. 아시죠? 됐다. 그런 걸 가지고 뭐 고마워하기는. 네 시애미가 좀 유별난 구석이 있긴 해도 마음이 못된 사람은 아니야. 말이 좀 뾰족해서 그렇지. 네가 그런 점들은 너그러이 이해해줘라. 네, 알겠어요, 아버님. 하지만 어느 날 너무도 충격적인 소식을 알게 되었죠. 바로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암으로 투병을 하고 계시긴 했어도 설사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상상도 못했던 터라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저는 거의 오열을 하다시피 병원으로 향했어요. 우리 아가 잘 살아야 한다. 항상 사랑한다. 알지? 아버님. 아버님은 힘없이 제 손을 잡으시며 저 말 한마디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무리 시부모 간섭 없이 부부끼리의 삶을 추구하는 저일지라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큼은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서 때로는 남편보다 더 제 편이 되어주었던 분이 바로 시아버지였으니까요.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지라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1년에 두세 번 정도만 얼굴을 보는 것이 다였는데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적어도 시아버지만큼은 직접 시간을 내서 한 번 만나가지고 며느리로서 식사라도 대접할 걸. 후회가 너무도 짙었지만 이미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앞에 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남편은 시어머니와 자주 대화를 하는지 종종 저에게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 요즘 밥도 잘 안 먹으시는 것 같고 밤에 잠이 안 오신다네.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 당신이 아들이니까 어머님 좀 잘 좀 보살펴드려. 연락도 자주 드리고. 전화를 해도 어쩔 때는 안 받으실 때도 있어. 엄마가 걱정돼 죽겠어. 알잖아, 우리 엄마 아빠 금술 좋은 부부셨던 거. 그러니 이 상황에서 엄마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 사실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며느리인 저 역시 슬프지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힘든 건 시어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엄마가 어쨌더라 저쨌더라 하면서 시어머니의 아주 작은 일거수일투족까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바라는 게 있나 싶고. 당신 요새 어머님 이야기 되게 많이 꺼낸다. 처음에는 그냥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걱정돼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솔직히 지금 되게 이상한 거 알아? 당신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어? 아니, 그건 아니고 솔직히 말해도 될까? 사실은 엄마가 무릎이 아프고 거동이 힘든 상태라서 병원을 다녀야 하거든. 근데 엄마 혼자 그러는 건 너무 불편하잖아. 매번 택시도 잡으셔야 하고. 그래서 난 우리 집에서 모시면 어떨까 싶은데.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의 아픈 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낼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면서 제 눈치만 보고 있던 남편의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병원도 못 가실 상태이니 저희 집에 들어와 살면서 병원을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뭐 한평생 돌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 갈 때 정도야 잠시 머무는 거는
남편이 미리 제대로 저한테 이야기만 했으면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신, 그러면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왜 그걸 지금에서야 얘기해? 알겠어. 그럼 병원 다니실 때는 오시라고 해. 대신 병원 다니고 나으시면 바로 댁으로 돌아가시는 게 조건이야. 그 조건 지켜줄 거지? 그렇게 할게. 그래도 시아버지가 한번 크게 이야기를 한 이후로 시어머니도 더 이상 저한테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않으셨고, 저도 딱 명절이랑 생신 때만 얼굴을 보니까 예전만큼 시어머니가 밉거나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병원 갈 때만 잠시 있는 거니 그렇게 오래 계시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에 남편한테 흔쾌히 시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약 반년 정도 못 본 건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확실히 많이 아파 보이셨습니다. 걷는 것도 절뚝거려서 저나 남편이 옆에서 부축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하나 올라가는데 몇 분을 쉬시는지, 애초에 몸이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오시라고 한 거지만 실제로 보니까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저랑 같이 병원 가요. 어머님, 이거 도가니국인데 무릎에 좋대요. 한 숟갈이라도 떠보세요. 제가 마사지 해드릴 테니 다리 한번 쫙 펴보시겠어요? 네, 그렇게요. 잠시만 이대로 있으세요. 몸도 아프신데 시아버지 돌아가신 것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래도 이럴 때만큼은 며느리 노릇을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자진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진 상황이라고 해서 무릎에 좋은 도가니국을 잔뜩 끓여서 드리기도 하고 마사지기며 뭐며 집안에 온통 시어머니에게 좋은 것들만 잔뜩 사두었습니다. 당연히 선의로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확실히 처음보다 나아진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차일피일 온갖 이유를 대며 집에 가는 것을 미루더니 이제는 아예 눌러앉으시고 말았습니다.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집에만 계시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집에 와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건 오래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오래 있고 짧게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평생 저희랑 이렇게 사실 것처럼 구는데 저는 죽어도 평생 모시고 살 자신 없었거든요. 심지어 시어머니 행동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예, 너 잠깐 일로 와봐라. 아휴, 내가 안 하려 했는데 집고를 왜 아직도 이러고 하고 사는 거냐? 넌 몇십 년 집안일 했으면서 아직도 이게 안 되니? 내가 네 시아버지 있을 적엔 어쩔 수 없이 손을 안 댔는데 여기 며칠 있으면서 보니까 아주 집 상태가 아니, 개판이다, 개판. 이런 개판 5분 전 집구석에서 어찌 사는 게야? 응? 너 어디 할 말 있으면 좀 해봐라. 그리고 어제 보니까 우리 철용이한테 밥 안 차려주고 혼자 차려먹게 하던데. 너 원래 나 없을 때도 그러고 살았니? 대체 왜 힘들게 일하고 온 애 밥을 안 차려주고 있는 거야?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그때 전화하던 중이었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반찬과 국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정도는 떠먹고 스스로 차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그렇게 살아온 거 맞고요. 그리고 자꾸 개판개판 거리시는데 저 나름대로 매일 쓸고 닦고 하면서 집 정리해요. 그게 어머니 성에 안 차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솔직히 조금 불편하네요. 불편? 이게 시애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너, 네 시아버지가 널 아주 오냐오냐 해주니까 그 뒤에 숨어서 파냈지? 근데 말이다, 나는 너 오냐오냐 해줄 생각 없다. 하나하나 붙어서 집안일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도 모자라 막말을 퍼부어대는데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할 노릇이더라고요. 전 당연히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돌아가실 생각 안 하는데 당신이 한번 이야기해봐. 난 더 이상 같이 못 살아.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면 그러겠어. 난 우리 엄마 마음 다 이해돼. 여기라도 있어야 사람 사는 온기 느껴지고 편안하니까 저러시는 거야. 솔직히 엄마가 여기 살아도 당신 크게 불편하게 하는 거 없으니까 그냥 있게 해주면 어때?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 아픈 엄마한테 먼저 가라고 하는 건 너무 매정하잖아. 집에서 시어머니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하나도 안 도와준 양반이 아주 입이 트여 있다고 말은 잘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콧방귀를 한번 뀌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어머님 여기 오라고 했던 거 어머님이 병원만 한두 달 다니다가 다시 사시던 곳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당신, 내가 처음에 결혼할 때 그랬지. 나는 절대 시부모님 못 모시고 산다고. 당신이 정 어머님이 걱정이 되고 같이 있고 싶으면 이 집 나가서 당신이 어머님이랑 둘이 살다가 원할 때 들어와. 그거는 내가 이해해 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요즘 요양은 잘 되어 있으니까 그쪽을 알아보던지. 막상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말문이 탁 막히는지 우물쭈물하던 남편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항변했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넘어가지 않았죠.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 친구는 제가 똑부러지다고 그러는데 한 친구는 그래도 가족이 됐는데 너무 매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심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세상 제일 나쁜 며느리가 된 것 같아 억울하고 그랬어요. 결국 남편이 말해 어머님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시위라도 하는지 그 이후로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넌 참 매정하고 이기적이다. 어떻게 우리 엄마를 집에 그대로 보낼 생각을 하냐? 네가 우리 엄마를 버린 거야. 너 우리 엄마 거기서 고독사라도 하면 어쩔래? 너가 책임질래? 당신 똑바로 이야기해. 난 애초에 당신이 그렇게 어머님 모시고 싶으면 여기 나가서 어머님이랑 살다 와도 된다고 말까지 했어. 근데 무슨 내가 어머님을 버려? 어머님은 당신 부모야. 내 부모 아니고. 내가 모셔야 할 부모님은 따로 계셔. 그렇게 효도하고 싶으면 당신이 해야지. 왜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네가 이기적이라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래도 너 며느리랍시고 가끔 저녁 해주고 그런 건 기억도 안 나지? 넌 아마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다.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여자랑 같이 사는지 속 답답해. 남편도 어지간히 취했는지 제게 꽥꽥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렇게 정냄이 없는 인간일 줄 몰랐다면서 그 말에 기가 차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참에 갈라서자. 뭐? 나 같은 여자랑 못 살겠다며. 그럼 갈라서자고. 이젠 아주 협박을 하네. 당신 잘 생각해봐. 만약에 우리 엄마 아프면 당신이 집안일, 빨래, 청소, 요리 다 하고 우리 엄마 모시고 맨날 병원 가고 그럴 거야?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당신이 만약 정말로 그럴 자신 있으면 어머님 다시 모시고 와. 그러면 나도 받아들일게. 뭐? 장모님은 내가? 내가 왜? 장인어른이 계시잖아. 기막혀. 그러니까 우리 엄만 그렇게 모실 자신 없고 난 당신 어머니 모시라는 거지? 더 이상 당신이랑 할 말 없고 내 입장은 똑같아. 싫으면 당신 말대로 갈라서. 참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한숨만 절로 나왔습니다. 대리 효도는 안 시킬 것 같아서 결혼했더니 이건 뭐 사기 결혼도 아니고. 그런데 기막힌 건 다시 시어머니가 오셨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하셔선 갑자기 큰 가방 몇 개를 가지고 집에 들어오시더군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이 가방은 또 뭐고요? 뭐긴 뭐야. 니네 집에서 살 거니 몇 개 짐 좀 챙겨온 거지. 네? 너 설마 내가 나간 거 정말 아예 나간 거라 생각한 거니? 아니, 나는 그럴 생각 없다. 난 니네랑 살 거야. 그때 내가 간 건 짐 정리하러 간 거다, 얘. 나 좀 더우니까 물부터 일단 떠와봐라. 내 짐 정리도 좀 하고. 기가 차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이젠 안 되겠다 싶어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이랑 못 살아요. 왜? 못 산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어머님, 저희 집에 있으실 때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사사건건 다 집안일 간섭하시고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셨죠? 저 그런 어머니 모시고 살 자신 없어요.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몸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그러니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겠어요. 뭐야? 너 단단히 미쳤구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내가 너 그간 봐준 건 이뻐서가 아니야. 다 네 시아버지 때문이었지. 하도 며느리들한테 관심 끌어하니까 꺼준 거다. 근데 대체 네 시아버지도 없는 마당에 뭘 믿고 그러는 거냐? 너 어디 감히 시애미한테 말을 그따위로 해? 너 이러는 거 사돈도 아시니? 결국 그날의 싸움은 점점 더 커졌고 시어머니는 그 사이 제 집으로 들어와 아이 방 한 칸을 차지하고 나오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가 쪼르르 나와선 남편 다리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나 정말 속상해 죽겠다. 이래서 늙으면 죽어야 하나 보다. 죽어야 해. 네? 엄마, 진정하고 말씀해봐요. 무슨 일이에요? 여보, 우리 엄마 왜 이래? 글쎄 얘가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아니? 나 못 모시고 산댄다. 나 같은 시어머니 트세다고 기세다고 죽어도 못 모시고 산대. 내가 뭐 그리 몹쓸 짓을 했니? 지난 몇십 년간 니들이 필요한 거 다 해주고 베푼 죄밖에 없는데. 아이고. 말도 안 나오더군요. 거짓 눈물 흘려가며 남편 붙잡고 저러시는데 무슨 연극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전 더 그 꼴 보기 싫어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려 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남편 눈빛이 돌변하더니 절 콱 붙잡더라고요. 어디가 당신? 우리 엄마한테 저렇게 말한 거 사실이야? 사실이냐고? 남편은 악에 바친 듯한 얼굴로 제게 소리를 질러댔고 순간 그 모습이 우습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사실이면 어쩔래? 근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볼이 확 달아오르더군요. 네, 바로 남편이 제 얼굴에 손을 댄 겁니다. 저도 놀라고 시어머니도 놀라고 남편마저 자신이 순간적으로 저지른 행동에 놀란 듯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결혼 생활 내내 말싸움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절 때린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순간 맞은 것에 대한 고통보다 분노와 모멸감이 먼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내 앞에 있는 이 인간을 용서할 수 없겠더라고요. 전 곧바로 남편의 머리채를 붙잡았고 미친 듯이 뒤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자기 자식 머리채 잡히는 게 싫었는지 제 손을 입으로 물고 손으로 때리고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었죠. 그날 이후 전 남편과 냉전을 겪었어요. 서로 필요한 이야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쉬는 날에 같이 붙어 앉아서 떠든다거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남편은 제게 용서를 빌었지만 전 넘어가지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갈등이긴 했지만 제 얼굴에 손댄 건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없을 거란 보장도 없고요. 하지만 저 역시 막상 이혼을 하자니 마음이 캄캄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여보, 다시 생각해보자. 응? 나 이제부터 당신 얼굴에 손대고 그럴 일 없을 거야. 맹세해. 이런 남편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고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시어머니가 등장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겪고 제가 이혼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불현듯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예,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한다며? 그래, 잘 생각했다. 나도 우리 아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언제고 내가 니네 둘 갈라서게 하려 했는데 네가 그리 해주니 고맙구나. 이왕이면 얼른 이혼하고 따로 떨어져 살아라. 기생충같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 남편 등골만 휘게 만드는 여잔 차라리 없는 게 나으니까. 마지막 말은 정말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표독스런 얼굴에 독이 잔뜩 올라 저렇게 말하시는 시어머니. 여러분은 두고 보실 수 있나요? 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둘러 하루빨리 인연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군다나 남편은 시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한 걸 알면서도 시어머니 편을 들 뿐 제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태도에 너무 실망해 결국 이혼을 결정했고 지금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한 통 왔더라고요. 기가 막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합니다.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나 병원도 다시 다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사람이 없구나. 내가 늙은 나이에 그만 너한테 못할 말, 해서는 안 될 말 다 해버렸다. 미안하다. 날 용서하고 다시 집에 들어와 줄 순 없겠니? 언뜻 보면 사과 문자인 듯하지만 그냥 결국 병원 같이 가줄 사람이 필요해 저한테 연락하신 거였어요. 전 바로 거기에 답장해드렸어요. 저 이제 어머니 며느리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사람 찾으세요. 라고요. 아마도 전 남편이 제대로 어머니를 돌보지 않은 모양입니다. 자기 엄마 하면서 끔찍하게 생각하더니 모시는 건 왜 안 모시는 건지 웃기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전 아픈 시어머니 버린 쓰레기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마음이 우선 편하고 숨 쉬며 사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지나치게 시어머니 눈치 보시지 마시고 할 말 다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며느리들 정신건강이 최고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